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미디어 성기철입니다. 민속의 고유 명절인 설 구정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구정 연휴도 지나고 4.11 총선 선거가 75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열기가 뜨겁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고천미디어는 지난 4.11 총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명원 후보님과 자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원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연천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명원입니다. 올해는 임진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백성들의 슬기와 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한다죠. 당시 영웅인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수적으로 위에 있는 왜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의 힘만 가지고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거북선을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왔었던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힘이 있지 않았다면 거북선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임진년을 맞이해서 백성들이 주인되는 한 해, 백성들이 정치와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건강이 넘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명원 후보님께서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까지의 끈끈함하고 출마 배경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네. 노무현 정신과 그리고 전태일 정신이 결합된 당입니다. 네. 노무현 정신은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부산으로 출마했었던 그런 정신이고, 그리고 전태일 정신은 근로기준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비를 털어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었었던 그런 정신입니다.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강력해진 진보정당의 면모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합당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합당 과정에서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미 FTA가 난치기 처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 FTA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촛불 행사를 갔다가 노원경찰서에서 철창 신세를 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1박 2일 동안 그 경찰서 안에 있으면서 뭐 호적에 빨간 줄 붙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겁났던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과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원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발생됐었던 주한미군에 의해서 자인된 청소년에 의한 성폭행 사건, 보통 이런 사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가지고 위안부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에서는 기소조차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신읍사거리하고 이제 송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최근에 이제 그 미군이 항소를 진행했었는데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론의 추이를 예민하게 지켜봤었던 그 미군과 외교부 당국의 뭔가 위축됨에 의해서 그 미군이 처벌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들의 서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까지 출마를 하게 된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권력은 비록 없지만은 실현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포천 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갖고 출마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갖고 출마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회피하지 않을 생각이고, 진보적 가치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또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식용 문제가 좀 산재해 있는데요. 뭐 김정은 체제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그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정치적 갈등 문제, 또 교육, 경제 문제, 변화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항목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이 짊어져야 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14조 원이나 되는 그 전략 무기를 수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그 민족적인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창 나이에 일해야 되는 군인들, 그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귀고 있었던 여자하고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은 그 민족적 역량의 낭비이자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정상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게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고, 그리고 전직 두 대통령에 의해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과 그리고 합의사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현재 지금 전쟁 상태죠. 남과 북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과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정치 갈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99% 되는 서민들이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당에 이런 갈등이 안 생긴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갈등을 발생시키는 갈등의 근본 원인, 이런 것부터 없애는 것이야말로 이 갈등을 없애는 일입니다. 주로 이런 갈등이 주장되는 것은 소수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 권력들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주장되는 것이겠고, 그런 근본 정치 질서부터 바꾸는 것에서부터 현재 정치 갈등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도 학생 신분, 대학생 시절에 그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활동을 안 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요구했었던 그 사항이 뭐였냐면은 사립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2월 적립금을 대학 교육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몇 조, 현재로서는 12조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조가량 되는 그 2월 적립금을 대학들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시켜놨다가 대학에 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라면은 이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가지고 장사하지 마시오.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농촌을 떠나서 지방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그 농촌만 떠나겠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데라고 한다면은 농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현재의 교육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교육이 학문과 지식을 그리고 인격을 소양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수단, 출세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현재 입시제도와 경쟁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을 통해서 그 경쟁을 돌파한 학생들은 나중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리고 정치인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정치를 펼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 인격 형성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경쟁에 유리한 교육, 남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서 교육을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그러한 측면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혁신학교, 이 혁신학교를 정치권 차원에서 법제화시키고 그리고 보편화시켜서 이런 혁신학교가 몇몇 학교에만 지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경제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경제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파이가 커야 나눠 먹을 것이 많다. 그리고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는 사실은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서민들은 현재 나눠 먹을 파이가 없고, 그리고 그 온기가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인다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자들을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있죠. 그 숫자가 지금 850만 원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정규직의 절반의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로계약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영업자들이 안 돼요. 아니, 근로소득자들이 돈이 있어야지 음식도 사 먹고 그리고 물건도 사는데, 그분들이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힘듭니다. 이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20대 재벌과 30대 재벌은 사상 유례 없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어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싼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부를 축적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고용 친화적인 산업 정책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금융 허브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 관계를 무시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 산업을 재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에 바탕되지 않은 경제는 근본적으로 그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친화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데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급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 포천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셔서 중앙부대에 진출하신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야별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도로를 깔아주겠다, 지하철을 놔주겠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공약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국회의원의 본연의 사명은 어디에 있냐면은 국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심을 갖고 국회에 들어갔었을 때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자가당착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포천 지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가량 되는 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정규직의 직군은 필요 이상으로 폭이 넓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들로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편법에 불과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상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는 법안을 도입하는데 의정 활동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선차적으로는 현재 그 학교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들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 반드시 이분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업은 얼마 전에도 그 비료값 담합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비료값을 과다하게 냈었던 그 관행이 적발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800억 가량이나 되는 과징금을 매겼는데, 근데 이 농협법은 그동안 실제로 농민들에게 유리한 그 법이 아니라 소수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위한 법으로서 전락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농협법부터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협으로 재정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FTA를 폐기시켜야 됩니다. 현재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한미 FTA가 추진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농조차도 살아남기가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속값이 객감만도 못해가지고 서로 굶겨주기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쌀 수매가, 쌀이 수매되고 있는 시기에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농민들이 쌀을 제값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FTA하고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FTA가 추진되는 현실 속에서는 농민들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먼저 불평등한 한미 FTA부터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7%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주택 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이 많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는 자기 집이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해야 되는 주택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는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은행으로부터 빌린 그 이자를 내는데 급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돈 벌어서 다 은행에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주택 정책의 현실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당론으로서 임대주택 20% 쿼터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지어질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20%를 반드시 지을 수 있게끔 법과 그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세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 세금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와 고소득자들은 현재 그에 응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소득자와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측정하는 조세제도의 형평성, 이걸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문제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어떤 그런 안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고도 현재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연구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포천 지역의 현안 문제는 전체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현재 그 선거에 출마하시는 다른 후보님들하고 비교해서 좀 본인이 더 낫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좀 깔때기를 들이대야 되는 그 대목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무실에서 지시하고 호령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주로는 이제 야전에서 살아왔었던 과정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진정성을 갖고 실천해 왔었던 것이 제 지난 삶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들은 그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는 뒤로하고 기성 정당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저는 19년 동안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 정당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변함없는 어떤 신념이랄지 아니면 변함없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타 후보하고는 다른 저와의 어떤 변별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때는 농기계 정비 기능사였고, 그리고 또 한때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카리나 강사를 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이고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웃들과 제 아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어떤 삶과 서민들의 생활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생활로부터 우러나온 정책인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정책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입장과 처지 자체가 서민이고 그리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그분들과 갖고 있는 차이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쯤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그 포천 미래의 청사진과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군사보호 지역으로 인해서 포천 지역이 희생되어야 된, 그리고 연천도 마찬가지죠.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착합니다. 포천 시민들과 연천 국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들을 그동안 감수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 좋고 산 좋다 보니까 골프장들이 많이 늘어서고 있고, 그리고 도심지에서는 혐오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유독 포천과 연천 지역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조장되고 있었고 분열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주민들이 원래 갈등하고 분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에 의해서 그 분열과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포천 지역이 보다 많은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연천 군도 마찬가지겠죠.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하나 던져놓고 난 다음에 따라오시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 청사진의 모습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거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명원 후보님과 함께 선거에 임하는 출마 동기와 분야별 소신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포천미디어는 4.11 총선 각 후보자님에 관한 선거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 후보자의 인터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미디어 성기철이었습니다.